어머, 얘. 아버님 식사하시는 것 좀 봐. 우리 집 똥개 해피보다 훨씬 더 잘 테라 드시는데? 거실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 그리고 천장을 찌를 듯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100억 자산가. 평생을 호랑이처럼 살아왔던 한 남자가 지금 거실 바닥에 엎드려 개 밥그릇을 핥고 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같은 아내와 며느리에게 뜯어먹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선택한 한 가장의 피 맺힌 복수극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사건의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얇은 환자복을 뚫고 배를 파고듭니다. 강 회장은 그 차가움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 눈앞에 놓인 건 그가 평소 아끼던 반려견 해피의 밥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먹다 남은 사료 부스러기와 며느리가 일부러 쏟아부은 식은 공국. 국물이 엉겨붙어 꿀꿀이죽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75년 인생. 맨주먹으로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일구며 숱한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인간의 존엄성마저 내려놓아야 하는 이 순간만큼은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소파 위에서 와인 잔을 흔들며 자신을 지켜보는 두 쌍의 눈동자. 바로 아내 김 여사와 며느리 최 씨가 있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떨리는 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그릇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차갑고 끈적한 국물의 감촉.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비릿한 멸치 냄새가 위장을 뒤집어 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걸 억지로 삼키며 그는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 더 개걸스럽게 그릇을 하찼습니다. 적막한 거실에 입맛을 다시는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김 여사가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어머 얘, 이것 좀 봐라. 내가 끓인 공국이 그렇게 맛있나 보다. 세상에 혓바닥 놀리는 것 좀 봐. 옛날에 사업한다고 설치더니 이제는 개밥 먹는 재주만 남았네. 그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최 씨도 입을 가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님, 맛있으세요? 그거 해피 주려고 남겨둔 건데 아버님이 다 드셔서 해피가 굶게 생겼네요. 호호.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강 회장의 뒤통수에 꽂혔습니다.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는 시아버지를 향한 존경심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 늙은 노인네, 빨리 죽어야 할 귀찮은 존재를 바라보는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을 핥으며 실눈을 떴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미친 노인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되뇌었습니다. 그래, 웃어라. 마음껏 웃어도 그 웃음이 너희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내 가죽을 벗겨 먹으려고 달려드는 너희들.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뼈 한 조각까지 다 씹어 먹어주마. 강 회장의 주름진 손이 바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깨질 듯이 바닥을 긁었지만 아내와 며느리는 그저 치매 노인의 발작이라 여기며 더욱 즐거워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이 끔찍한 개밥 사건이 있기 딱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강 회장은 그저 나이가 들어 깜빡깜빡 건망증이 생긴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스산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목이 말라 거실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사이로 아내 김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남편 앞에서는 여보, 식사하세요. 여보, 다녀오셨어요 하며 고양이처럼 굴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뱀이 먹잇감을 노릴 때 내는 소리처럼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 이 영감탱이 아직도 기운이 펄펄해. 아니, 약을 그렇게 먹이는데도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몰라? 약 용량을 좀 더 늘려야 하나 봐. 강 회장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약? 무슨 약? 강 회장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던 그 알록달록한 영양제들. 여보, 이거 비싼 거야. 해외에서 직구한 뇌 영양제래. 이거 먹어야 치매 안 걸리고 오래 살지. 얼른 먹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물잔과 함께 건네주던 그 알약들. 강 회장은 아내의 정성에 감동하여 한 알도 남기지 않고 꼬박꼬박 삼켰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죽이는 약이었다니.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강 회장은 서재로 돌아와 아내가 숨겨둔 약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안 쓰는 안경통 속에 숨겨진 약병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라벨은 찢겨 있었지만 그 안에 든 알약은 매일 아침 먹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알약의 모양과 색깔을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뜬 검색 결과. 강 회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제, 장기 복용 시 기억력 감퇴 및 인지 기능 저하 부작용 심각.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단순한 영양제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의 뇌를 망가뜨리는 독약을, 그것도 가장 믿었던 아내가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먹여왔다는 사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슴 한복판이 도끼로 찍힌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이제는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김 여사, 내가 감히 나를 사육하고 있었어?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대신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강 회장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신경과 과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MRI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기계가 내는 둔탁한 소음보다 더 시끄러운 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진료실에 마주 앉은 강 회장과 의사. 의사는 차트를 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회장님, 다행히 뇌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최근에 기억력 저하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약만 끊으시면 금방 회복되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집에 가서 나 멀쩡하다 라고 소리친다면 아내는 잠시 놀라겠지만 곧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더 독한 약을 쓰거나 아니면 정말로 사고를 위장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적은 이미 칼을 빼들었는데 맨몸으로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 자네 병원장 선거에 나갈 때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었나?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 회장은 의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진단서 바꿔주게. 초기 치매나 약물 부작용이 아니야. 급성 중증 알츠하이머.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망가졌다고 적어주게. 내 가족들, 특히 내 아내한테는 더욱 심각하게 설명해야 하네. 오늘 당장 내가 똥오줌을 못 가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이야. 의사는 당황한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강 회장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강 회장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병원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강 회장.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총기 있던 눈빛을 지우고 입을 해벌쭉 벌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는 연습. 침을 질질 흘리는 신용을 해보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카리스마를 벗어던지고 멍청하고 힘없는 노인의 가면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수, 이제 죽었다. 지금부터는 미친 척하는 강태수만 남는 거다. 그는 거울을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소름 끼칠 정도로 바보 같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그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그날 저녁부터 바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자리. 강 회장은 숟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식탁보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밥알을 흘리며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영감, 왜 이래요 정말. 더럽게. 김 여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회장은 괄약근에 힘을 풀고 바지에 그대로 실내를 해버렸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느낌이 허벅지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식당 안에 퍼지자 며느리 최 씨가 코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아버님, 냄새. 이게 무슨 냄새예요? 강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멍한 눈으로 며느리를 보며 헤헤 웃었습니다. 밥 줘. 배고파. 김 여사와 며느리는 강 회장을 방으로 질질 끌고 가 침대 위에 던져두듯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강 회장의 귀에 두 여자의 대화가 생생하게 꽂혔습니다. 어머님, 의사 말이 맞나 봐요. 진짜 급성인가 봐요. 대소변도 못 가리시잖아요, 이제.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은근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아주 꼴값이란 꼴값은 다 떠는구나. 예, 차라리 잘 됐다. 정신 오락가락할 때 얼른 정리하자. 저 인간 요양원 특실도 아까워. 그냥 싼 데 처박아 두고 건물 명의부터 내 앞으로 돌리자. 김 여사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요? 저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한 거 아시죠? 상가 건물 하나는 제 명의로 해주셔야죠. 알았다, 알았어. 내 남편 모르게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대신 처리하는 것 좀 도와라.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다시 쓰게 손 좀 써야겠다. 어머, 정말이죠? 어머님 최고. 그럼 우리 이제 건배할까요?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자 시아버지가 방 안에서 똥오줌을 지리고 누워 있는데 밖에서는 재산을 나눌 생각에 축배를 들고 있는 두 여자. 강 회장은 이불을 입에 물고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불 속에서 쥐고 있는 주먹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악마의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치매 연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강 회장은 그저 집안의 짐짝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예상치 못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낮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거실 소파 구석에 앉아 인형을 가지고 노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느끼하게 생긴 김 씨였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김 씨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가 쪼르르 달려나가 그 남자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 자기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네. 강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집, 내 거실에서 내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와 팔짱을 끼고 콧소리를 내고 있다니. 심지어 김 씨의 손에는 싸구려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소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강 회장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이쿠, 회장님 계셨네?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저 기억나십니까? 등산의 총무 김가입니다. 강 회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인형의 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 반쯤 벌린 입, 완벽한 치매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김 여사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짜 맛이 갔네? 야, 천하의 강태수도 늙으니까 별 수 없다. 그치? 벽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그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숨만 쉬는 가구야, 가구. 신경 쓰지 말고 안방으로 들어가. 내가 좋은 와인 따놨어. 김 여사는 남편이 버젓이 보고 있는 앞에서 내연남을 자신의 안방, 부부의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곧이어 두 남녀의 저질스러운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하하, 자기야, 이 집 진짜 좋다. 영감 죽으면 이거 다 자기 거야? 그럼, 누구 건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벤츠 하나 뽑아줄게. 거실에 홀로 남겨진 강 회장. 그의 멍하던 눈동자가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입가에 흐르던 침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모욕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소파 가죽을 쥐어뜯으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모든 게 수포가 된다. 저 더러운 놈들을 확실하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피멍이 들도록 꼬집고 또 꼬집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강태수, 참아라. 저놈들이 내 침대에서 뒹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칼을 갈고 또 갈아야 한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김 여사가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강 회장은 황급히 다시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인형을 흔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남편을 보며 경멸 섞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영감,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잖아. 박비서 불러서 산책이나 좀 나갔다 오라고 할까? 아우, 걸리적거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강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인형의 목이 뜯겨나갈 정도로 비틀었습니다. 인형의 플라스틱 눈알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마치 강 회장의 눈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의 결정체였습니다.
인형의 눈알이 바닥에 나뒹굴던 그날 밤, 집안에는 묘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김 여사가 내연남을 배웅하고 코를 골며 잠든 깊은 새벽 강 회장의 귀에 아주 미세한 인기척이 포착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는 발소리, 서재 문을 아주 천천히 여는 소리. 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방문방, 서재 쪽으로 곤두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실눈을 뜨고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며느리 최 씨였습니다. 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소리 없이 서재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휴대폰 조명을 켠 채 금고 앞에 쭈그리고 앉은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짜증나. 도대체 비밀번호가 뭐야? 최 씨가 작게 욕을 내까리며 금고 다이얼을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전자식 번호키도 아니고 강 회장이 20년 전부터 써오던 육중한 아날로그 금고였습니다. 최 씨는 미리 준비해온 종이 뭉치를 휴대폰 불빛에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강 회장의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아들의 생일, 심지어 강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날짜까지 온갖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일도 아니고 전화번호 뒷자리도 아니고 설마 이 노인네가 첫사랑 생일이라도 해놓은 거 아니야? 며느리는 투덜거리며 또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들릴 때마다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입력하는 저 숫자들이 얼마나 뻔하고 유치한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내 생일, 아들 생일, 천만에. 이 금고 안에는 내 인생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땅 문서와 채권들이 들어있는데 고작 그런 뻔한 숫자로 잠가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강 회장은 그 와중에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노리는 건 단순히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저 금고 안에 든 서류들만 있으면 강 회장을 법적으로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 될 테니까요. 아우, 열받아. 내일 열쇠 수리공이라도 불러야 하나? 아니지. 그랬다가 어머님이 알면 내 몫이 줄어들 텐데. 최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맹을 맺은 척하지만 뒤로는 시어머니까지 속이고 혼자 꿀꺽하려는 속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 장면을 놓칠세라 마음속에 CCTV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적들의 분열. 이것이야말로 강 회장이 노리는 최고의 무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평소보다 더 멍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어제 며느리가 사다 준 털이 북실북실한 곰 인형이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인형 그렇게 좋으세요? 아주 껴안고 사시네. 며느리가 지나가며 비아냥거렸지만 강 회장은 대꾸도 하지 않고 인형의 까만 플라스틱 눈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실 이 곰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몰래 만난 박 비서가 건네준 특수 제작품이었거든요. 인형의 오른쪽 눈동자 안에는 고성능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몰래 금고를 털어야지라고 중얼거렸던 그 순간부터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모의가 이 곰 인형의 눈을 통해 기록되고 있었던 겁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인형을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소파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놓아두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장난감을 두고 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며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지나자 김 여사와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변호사 만나는 거 언제로 잡으셨어요? 며느리가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날 영감병원 검진 핑계대고 데려나가서 정신감정서 확실하게 받아낼 거야. 요양원 자리도 받았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인데 거기는 가족 동의만 있으면 절대 못 나온대. 면회도 안 되고. 김 여사가 사과를 깎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잘 됐네요. 거기 시설은요? 너무 좋으면 돈 아까운데. 좋기는 무슨. 그냥 밥만 안 굶겨 죽이면 다행인 곳이지.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된대. 싸고 좋잖아. 50만 원이요? 와, 진짜 싸네. 그럼 남는 돈으로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어머님? 유럽 어때요? 오호호, 그래. 영감 치워버리고 시원하게 한번 갔다 오자. 두 여자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멀쩡한 남편을, 시아버지를 산골 오지에 감금시키고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며 깔깔거리는 모습. 사과를 베어 무는 김 여사의 입술이 붉게 번들거렸습니다. 곰 인형의 까만 눈동자는 이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그리고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강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완벽해 보이던 강 회장의 연기에도 아주 찰나의 빈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 여사가 좋아하는 매운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여느 때처럼 흘리고 묻히며 밥을 먹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국자를 들고 매운탕을 뜨다가 실수인 척 국물을 튀겼습니다. 뜨거운 국물 방울이 강 회장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본능적으로 손을 움찔하며 짧은 외마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멍하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며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0.1초도 안 되는 찰나였지만 며느리 최 씨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든 채 강 회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초점 없던 눈동자가 아주 잠깐 살기 어린 맹수의 눈으로 변했다가 다시 풀어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어머님, 최 씨가 낮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님, 방금 저 쳐다보시는 눈빛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가 이상해? 맨날 저렇게 멍청하게 뜨고 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아주 무섭게 노려보셨다고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국그릇에 펄펄 끓는 국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기만 해도 살가죽이 벗겨질 것 같은 뜨거운 국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 회장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국 더 드릴까요? 상냥한 목소리와 달리 그녀의 손은 그릇을 위태롭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피해야 한다. 저걸 맞으면 3도 화상이다. 하지만 피하는 순간 반사신경이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이라는 걸 들키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시험하는구나. 내년이 나를 시험해? 강 회장은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해벌쭉 웃으며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국초.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미끄러지는 척하며 국그릇을 강 회장의 오른쪽 손등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붉은 국물이 강 회장의 손등을 덮쳤습니다. 살이 익는 역한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불로 지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뇌수까지 찌릿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거나 찬물을 찾아 싱크대로 달려갔을 겁니다. 며느리 최 씨도 그걸 기대하며 강 회장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간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는 정신력 하나로 비명을 목구멍 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벌겋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히기 시작한 손등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뜻해. 호호. 따뜻하다. 엄마 손 같아. 그리곤 혀를 내밀어 손등에 묻은 국물을 핥았습니다. 맛있다. 엄마 찌개 맛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봐. 살이 다 익었는데 따뜻하대. 어머님, 진짜 신경이 다 죽었나 봐요. 옆에서 지켜보던 김 여사도 혀를 찼습니다. 아유, 징그러워. 진짜 완전히 갔어. 야, 빨리 찬물 좀 부어줘라. 냄새나서 밥 못 먹겠다. 며느리는 그제야 안심한 듯 표정을 풀고 젖은 행주를 던져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전 또 아버님이 연기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저렇게 뜨거운데 웃는 거 보면 진짜 중증 맞네요. 두 여자가 다시 식사를 시작하며 수다를 떠는 사이 강 회장은 식탁 밑에서 반대쪽 손으로 허벅지를 쥐어뜯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의 고통을 잊기 위해 멀쩡한 허벅지 살을 꼬집고 비틀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그는 끝까지 바보 같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강 회장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혀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쓰라림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손등은 이미 끔찍하게 벗겨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강 회장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지옥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악기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화상 자국, 내 몸에 새겨진 이 흉터야말로 훗날 저들을 심판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화상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난 비 오는 새벽, 천둥 번개가 치며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가족들은 빗소리에 파묻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등산복과 모자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D-데이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정말로 감금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화상 입은 손에 붕대를 단단히 감고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2층이었지만 젊은 시절 공사판을 누비던 실력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배수관을 타고 내려오는 그의 동작은 70대 노인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날렵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정원 구석, CCTV 사각지대인 개구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끈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손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붕대 감긴 손을 본 박 비서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훈장이다, 훈장. 그보다 준비한 건? 박 비서는 뒷좌석에서 007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이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수표 다발과 서류 뭉치, 그리고 똑같이 생긴 인감 도장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진짜 인감 도장과 겉모양만 똑같은 가짜 도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리 친정 오빠의 도박 빚 장부입니다. 강원랜드에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강 회장은 장부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했다. 이 정도면 최 며느리 그 여우 같은 년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해. 그리고 회장님, 사모님 쪽 내연남 김씨 말입니다. 뒷조사를 좀 더 해봤는데 정가가 화려합디다. 사기, 공갈, 협박. 최근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가 쫓기는 신세더군요. 아마 사모님 돈 노리고 접근한 게 확실합니다. 흐흐흐. 그럴 줄 알았지. 김 여사, 그 멍청한 여편네가 제 무덤을 판 게야. 좋아, 아주 좋아. 판이 점점 커지는구먼. 차창 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강 회장의 얼굴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패를 손에 쥐고 판을 흔드는 설계자, 그 자체였습니다. 박 비서, 이제 진짜 자산 이동을 시작하지. 내 알짜배기 땅이랑 주식, 전부 자네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로 옮겨. 그리고 집에다가는 이 가짜 도장을 흘려둘 거야. 놈들이 쥐약을 바른 치즈인 줄도 모르고 덥석 물 수 있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놔둬야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위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들키기라도 하면. 들켜? 아니, 놈들은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봐. 내가 멍청하다고 믿고 싶어서 안달이 난 놈들이니까. 이제 쇼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놈들의 비명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될 거야. 강 회장은 빗속을 뚫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가족들을 파멸로 몰고 갈 가짜 도장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사냥을 마치고 굴로 돌아가는 호랑이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남은 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비에 젖은 몸을 닦고 다시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강 회장은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안테나처럼 팽팽하게 곤두선 채였습니다. 박 비서가 건네준 그 도박 빚 장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 최 씨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점심 설거지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최 씨는 휴대폰을 꼭 쥐더니 베란다 구석, 세탁기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빨래를 널러가는 척했지만 강 회장은 곰 인형의 위치를 살짝 틀어 그녀 쪽을 향하게 해두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그녀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뱀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며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빠 나야. 조용히 좀 해봐. 지금 어머님 안방에서 드라마 보셔. 듣기나 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마도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는 친정 오빠겠죠. 최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내가 말한 그 땅 알지? 진주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 근처에 있는 거. 그거 어머님은 모르셔. 아버님이 예전에 비상금으로 사둔 건데 등기부등본이 금고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 땅은 10년 전 은퇴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이나 가꾸며 살려고 사두었던 말 그대로 노후의 꿈이 담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꿈을 도둑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건물 하나에 정신 팔려 있어서 자잘한 땅들은 신경도 안 써. 내가 인감만 찾으면 그 땅 오빠 명의로 돌려놓을게.
그거 팔면 오빠 빚 갚고도 남잖아. 대신 나중에 나한테 반 딱 떼주는 거 잊으면 안 돼? 알았지? 며느리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시아버지를 공격하고 있지만 결국엔 시어머니 뒤통수까지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2중, 3중의 배신. 강 회장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최 며느리, 내가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시어머니 목까지 가로채서 오빠 도박 빚을 갚아? 그래, 마음껏 꿈꿔라. 그 꿈이 악몽이 되어 너를 덮칠 테니까. 강 회장은 그 통화 내용을 녹음 파일로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리고 아내 앞에서 터뜨릴 핵폭탄급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 회장은 박 비서가 준비해 준 가짜 인감도장을 주머니 안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걸 어디에 둬야 가장 자연스럽게 놈들이 스스로 찾아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 너무 뻔한 곳에 두면 의심할 것이고 너무 깊숙이 숨기면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강 회장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오래된 겨울 코트였습니다. 현관 입구 옷장에 걸려있는 강 회장이 젊은 시절부터 즐겨 입던 낡은 캐시미어 코트. 가족들은 촌스럽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옷이었지만 강 회장이 평소에 가장 아끼던 옷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이 중요한 물건을 자기가 제일 아끼는 옷주머니에 넣어두고 까먹는다. 아주 그럴싸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강 회장은 가족들이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사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고 코트 안주머니에 도장을 쑥 밀어 넣었습니다. 일부러 옷걸이를 툭 쳐서 코트 자락이 삐져나오게 만드는 디테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 진짜. 도대체 도장을 어디다 숨긴 거야? 집안을 다 뒤져도 없잖아. 김 여사가 거실 바닥에 앉아 쿠션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꾸미려면 인감이 필수인데 금고를 열어봐도 도장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분명히 집안에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 밖에 나가신 적은 없잖아요. 며느리도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초조해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에 현관 옷장 문틈으로 삐져나온 낡은 코트 자락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어머님, 저 코트요. 아버님이 저거 엄청 아끼시잖아요. 혹시?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거칠게 코트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어있는 손때 묻은 옥도장. 강 회장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찾았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었다고요. 며느리가 도장을 높이 쳐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기뻐 날뛰었습니다. 김 여사도 버선발로 달려나와 도장을 낚아챘습니다. 오메, 내 새끼. 아이고, 잘했다. 이 영감탱이가 이걸 여기다 숨겨놨어? 하하, 이제 다 끝났다. 이 도장이면 게임 끝이야. 두 여자는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장이 이미 폐기 신고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춤춰라. 마음껏 기뻐해라. 그 도장을 찍는 순간 너희들의 인생도 같이 찍히는 거니까.
가짜 도장을 손에 넣은 두 여자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온갖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증여계약서, 위임장, 포기각서. 그들은 마치 쇼핑하듯 강 회장의 재산을 자기들 앞으로 옮겨졌고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혀 가짜 도장을 찍어댔습니다. 자, 이건 상가 건물, 이건 아파트, 그리고 이 땅은. 며느리는 슬쩍 눈치를 보며 친정 오빠에게 넘길 땅 서류에도 도장을 찍어 자신의 가방 속에 챙겨 넣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미 눈이 돌아가 있어 며느리의 손장난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자 이제 화제는 강 회장의 거취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서류도 다 됐겠다. 아버님은 어떻게 할까요? 요양원 자리 났대요? 김 여사는 와인 한 모금을 들이켜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요양원은 무슨, 돈 들어. 아까 말한 기도원 있지? 거기로 보내기로 했다. 내일 앰뷸런스 부를 거야. 기도원이요? 거기는 병원도 아니잖아요. 아버님, 약은 어떻게요? 며느리가 짐짓 걱정하는 척 물었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약은 무슨 약? 거기 원장이 그러더라.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면 치매도 낫는다고.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올 수 있대. 산속 깊은 곳이라 도망도 못 가고 휴대폰도 안 터진단다. 우리한테 딱이지 않니? 강 회장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말이 좋아 기도원이지 사실상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불법 감금 시설이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환자들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곳으로 자신을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잘 됐네요. 그럼 아버님은 거기서 편하게 기도나 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봐요. 아, 속이 다 시원하다. 두 여자의 대화는 잔혹함을 넘어 엽기적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자기를 친딸처럼 아껴준 시아버지를 쓰레기 분리수거하듯 처리하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인간성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 비서에게 보낼 마지막 신호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일이다. 놈들이 움직인다. 그물 튼튼하게 쳐둬라. 디데이 전날 밤 집안에서는 기괴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와 랍스터 그리고 돔 페리뇽 샴페인이 차려졌습니다. 김 여사와 며느리 그리고 눈치 없이 끼어든 내연남 김 씨까지 셋이서 화려한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건배. 우리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입가에 기름을 묻혀가며 고기를 썰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주인이자 100억 자산가인 강 회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식탁 귀퉁이 강아지 방석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플라스틱 접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들이 먹고 남은 앙상한 티본 스테이크 뼈다귀 2개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영감, 그거라도 빨아먹어. 고기 냄새라도 맡아야지. 마지막인데. 김 여사가 뼈다귀 하나를 발로 툭 차며 던져주었습니다. 내연남 김 씨가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빨도 안 좋으신데 갈비 뜯으시네. 많이 드쇼. 거기 가면 쌀밥 구경도 힘들 거라던데. 거실에 홀로 남겨진 강 회장. 그의 멍하던 눈동자가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입가에 흐르던 침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모욕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소파 가죽을 쥐어뜯으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모든 게 수포가 된다. 저 더러운 놈들을 확실하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피멍이 들도록 꼬집고 또 꼬집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강태수, 참아라. 저놈들이 내 침대에서 뒹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칼을 갈고 또 갈아야 한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김 여사가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강 회장은 황급히 다시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인형을 흔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남편을 보며 경멸 섞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영감,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잖아. 박비서 불러서 산책이나 좀 나갔다 오라고 할까? 아우, 걸리적거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강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인형의 목이 뜯겨나갈 정도로 비틀었습니다. 인형의 플라스틱 눈알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의 결정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9시 약속이라도 한 듯 집 앞에 사설 앰뷸런스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 없이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2명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걸쳤지만 누가 봐도 의료진이라기보다는 깡패에 가까운 인상들이었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굵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김 여사가 손가락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강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요. 힘이 장사니까 꽉 잡으셔야 해요. 묶어 가셔도 되고. 남자들은 거침없이 신발을 신고 들어와 강 회장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자, 할아버지. 소풍 갑시다. 좋은 데 가는 거야. 그들은 강 회장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강 회장은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싫어. 안 가. 엄마. 엄마. 그는 팔을 휘저으며 식탁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가 바닥을 쓸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가서 말씀 잘 듣고 기도 많이 해. 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갈게.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는 척하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덕분에 저희는 잘 살게요. 강 회장은 현관문 밖으로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탐욕에 찌든 인간이기를 포기한 저 얼굴들. 저들이 내 가족이었다니. 강 회장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닌 진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말라버렸습니다. 타세요. 남자들은 강 회장을 앰뷸런스 뒷좌석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차단된 공간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아내와 며느리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앰뷸런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백미러를 보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너무 세게 잡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강 회장은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멍청했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백전노장 기업가의 서늘한 카리스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닐세. 아주 훌륭했어. 자네들 연기력이 배우 뺨치는구먼.
강 회장은 뒷주머니에서 시가를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그래, 준비된 장소로 가고 있나? 네, 회장님. 법무법인 태산대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들과 박 비서님이 대기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앰뷸런스는 김 여사가 부른 불법 기도원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박 비서가 중간에서 가로채 바꿔치기한 강 회장의 사설 경호팀 차량이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강 회장을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강 회장이 그들을 쓰레기통에 처박기 위해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앰뷸런스는 사이렌을 끄고 도심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강 회장은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기다려라. 내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너희들의 천국은 지옥으로 바뀔 테니. 차가운 연기가 시가 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강 회장이 탄 앰뷸런스가 도심 속으로 사라진 후 남겨진 집은 그야말로 광란의 파티장이었습니다. 김 여사와 며느리 그리고 내연남 김 씨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하며 다시 샴페인 잔을 채웠습니다. 아우, 속이 다 뻥 뚫리네. 그 냄새나는 영감, 진작에 치워버릴 걸 그랬어. 김 여사가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우며 깔깔거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집도 리모델링 싹 해요. 아버님 냄새 배어 있어서 싫어요. 가구도 다 이태리제로 바꾸고요. 며느리는 벌써 인테리어 잡지를 뒤적이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김 여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태산 법무법인 최 변호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강 회장의 전담 변호사였습니다. 김 여사는 흠칫 놀라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조용해봐. 변호사야. 목소리 깔고 슬픈 척해. 알았지? 그녀는 목청을 가다듬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네, 방금 남편이. 흑흑. 요양원으로 떠났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네요. 수화기 넘어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긴급 유언 집행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유언장을 공개하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네, 유언장이요? 김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눈물 연기는 온데간데 없고 탐욕스러운 광채만이 감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회의실로 오셔야 합니다. 며느님과 직계 가족 모두 참석하셔야 개봉 가능합니다. 1시간 내로 오시죠. 전화가 끊기자마자 김 여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빨리 옷 갈아입어. 유언장 공개한대. 영감이 죽기 전에 뭔가 써놓은 게 있나 봐. 정말요? 어머님, 그럼 우리가 작업한 서류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숨겨둔 현금이나 금괴 같은 거겠지. 빨리 검은색 옷 입어. 우린 지금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슬퍼서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알았어? 두 여자는 허둥지둥 드레스룸으로 달려가 검은색 원피스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도 일부러 조금 지워 초췌하게 보이게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내연남 김 씨는 집을 지키기로 하고 두 여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우리 인생 대박 터지는 날이에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대박이 쪽박을 넘어선 벼락이 될 줄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태산의 대회의실은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 그 상석에는 최 변호사가 묵묵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검은 옷을 입은 김 여사와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영감이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쓴 유언장이라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까봐 미리 밑밥을 까는 것이었죠.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아주 명료한 정신일 때 작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이 유언장 대신 회장님께서 직접 남기신 영상 유언을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이요? 두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사이 회의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두 여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노이즈가 잠시 스치더니 선명한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온 것은 병상에 누운 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 회장의 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김 여사와 며느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쳤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자신들의 목소리. 며느리 최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거 우리 집이잖아.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내연남 김 씨를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장면, 며느리가 금고 앞에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낑낑대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뜨거운 국물을 강 회장의 손등에 일부러 쏟아붓고 낄낄거리는 장면까지.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처럼 그들이 저지른 모든 폐륜과 범죄 행위가 4K 고화질로 돌비 사운드로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특히 곰 인형의 눈을 통해 찍힌 앵글이 나올 때마다 김 여사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꺼. 당장 끄란 말이야. 김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의 그들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에게 개밥을 먹이며 조롱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두 여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유언장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 기록 영화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김 여사와 며느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영감이 다 알고? 김 여사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의 육중한 양쪽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있는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두 여자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꾸부정한 허리, 초점 없는 눈, 침 흘리던 입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말끔하게 포마드로 넘겨 빚었고 몸에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이 딱 떨어지게 감겨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 대신 최고급 시가를 든 남자. 바로 강 회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냈습니다. 김 여사는 눈이 뒤집힐 듯 흰자위를 보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양원에? 강 회장은 천천히 걸어와 상석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가를 한 모금 깊게 빨았다가 두 여자의 얼굴을 향해 하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사이로 강 회장의 서늘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거기서 썩은 밥이나 먹고 있을 줄 알았나?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또렷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어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저희는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변명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에 두 여자는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재밌더냐? 응? 내 밥그릇에 개 사료 부어놓고 낄낄거릴 때 아주 살맛 나더냐? 이 도둑년들아. 강 회장의 호통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며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때 나는 그 칼날을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언젠가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강 회장은 자신의 붕대 감긴 손등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상처 보이지? 내년이 국물 부었을 때 내가 웃었지? 따뜻하다고 했지? 그래. 아주 따뜻하더구나. 내 복수심에 불을 지펴줘서 아주 뜨거웠어. 강 회장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두 여자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낸 순간 하이에나들은 그저 떨고 있는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박 비서 들여보내. 강 회장의 짧은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김미숙 씨, 당신을 존속 살해 미수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김 여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살인 미수라니요. 내가 언제요? 김 여사가 발악했지만 박 비서가 증거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모님이 회장님께 먹이셨던 그 약들, 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그리고 환각 성분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김 여사의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차례였습니다. 최은영 씨, 당신은 사문서 위조 및 횡령, 그리고 사기 혐의입니다. 말도 안 돼요. 도장? 아버님이 도장 주셨잖아요. 그 도장으로 찍은 건데 왜 위조예요?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강 회장이 품에서 진짜 인감 도장을 꺼내 보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도장? 그거 10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신고해서 폐기된 도장이야. 동네 문방구에서 5,000원 주면 파주는 막도장이랑 다를 게 없지. 내년들이 그 가짜 도장으로 밤새 찍어댄 서류들 전부 휴지 조각이다.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 며느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이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친정 오빠에게 넘기려던 땅, 자신의 앞으로 돌리려던 상가 건물,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사문서 위조죄는 죄질이 아주 나쁜 중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내 오빠 도박빚 장부 경찰에 넘겼다. 내가 횡령하려던 정황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남매가 나란히 감방 동기 되겠구나. 효심이 지극하네 그려. 그때 박 비서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댁에 있던 내연남 김 씨 방금 검거했습니다. 금고 털어서 도망치려다 현관에서 잡혔답니다. 그놈 정가가 화려해서 이번에 들어가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내, 며느리, 내연남. 강 회장의 인생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이 일망타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끌려나가는 두 여자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줘요. 내가 미쳤었나 봐. 아버님, 살려주세요. 우리 준우 생각해서라도 제발이요. 강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내 손자는 내가 키운다.
더러운 어미 밑에서 크는 것보단 낫겠지. 썩 꺼져라. 닫히는 문 너머로 그들의 절규가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시가를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낸 후의 쓰라림,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올 새살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 회장의 대저택 앞에는 매매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텅 빈 거실 강 회장은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집, 그리고 가족들과의 추억이 서려 있던 공간. 하지만 이제 그곳은 지우고 싶은 악몽의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박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집 한 돈, 그리고 내 주식 전부 보육원하고 치매 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하게. 절차는 자네가 알아서 해. 회장님, 정말 다 내놓으실 겁니까? 노후 자금은 남기셔야죠. 허허, 나한테 필요한 건 이 튼튼한 두 다리와 배낭 하나면 충분해.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때문에 마누라랑 며느리가 괴물이 됐어. 돈이 원수지, 원수. 강 회장은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난 수십 년간 본 적 없는 아이처럼 해맑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강 회장은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적지는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옆에 있던 꼬마 아이가 강 회장의 커다란 배낭을 보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응, 보물 찾기 하러 간다. 보물이요? 어디 있는데요? 글쎄다. 평생 돈 버느라 잃어버렸던 나라는 보물을 찾으러 가지. 아마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보물일 게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족쇄를 끊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자유롭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잘 들어주셨나요? 100억 자산가 강 회장의 처절한 복수극 어떠셨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한 남자가 스스로 바보가 되어 모든 증거를 모으고 마침내 정의를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돈 때문에 괴물이 된 가족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고 강 회장은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났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 회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